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뵈야 되는데 이 화상에서 뵈가지고 화상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화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진다 이거든요. 근데 우린 이걸 평상시에 거꾸로 하고 있지 않나요? 남 달라지려고 평생 노력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죽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나 인성, 이런 여러분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 재능, 내가 하면 독특한 색깔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한양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평상시에 제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써고 다니거든요. 이 지식 생태학자가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 그러면 지식 생태학자는 유영만 교수 이렇게 딱 떠올리잖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브랜드 네임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지식 생태학자가 겨울에는 또 제가 동태를 파악하려고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아이디어를, 사람을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에 가면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리나 이유나 방식을 연구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이런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 가운데 있는 새가 동박새인데, 저 새가 평상시에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비 오는 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어떻게 땅 위에 비가 오는지 귀신같이 알고 나오잖아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빗방울이 이렇게 막 땅을 두드리잖아요. 땅을 두드리면 그 땅의 미묘한 진동을 지렁이가 이렇게 피부로 감지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새가 잡아먹는데,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비 오는 날이 많은가요? 비 안 오는 날이 많은가요? 비 안 오는 날이 당연히 많겠죠, 그죠? 날씨가 좋은 날은 다시 또 지렁이가 땅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땅 위에 먹이가 없어졌어요, 지렁이가.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동박새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땅 위에서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관심을 가지고 저 새가 관찰합니다. 평상시에 지렁이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관찰한 자료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전문 용어로 고찰이라고 그래요. 고찰 다음에 통찰이 옵니다. 저 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렁이가 비가 오는 날 나온다는 그런 깨달음, 통찰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새가 머리를 써요. 비가 안 오는 날은 저 새가 지렁이한테 비가 오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부리로 막 땅을 찍고 다녀요. 그러니까 땅이 울리니까 지렁이는 이제 비가 오는 줄 알고 나오자마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그 다음에 저 지식을 통찰했으면 다음에 저걸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 상황에, 이전과 다른 상황에 반복해서 적용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축적되면 저 지식이 이제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자료를 정보로 바꾸고 정보를 지식으로, 지식을 지혜로, 이렇게 계속 틈날 때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는, 저는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저렇게 저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한테, 생태계에 있는 생명체한테 배우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저 자연에 나가서 많은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이전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고찰하는 순간 통찰이 오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식 생태학자로서 이렇게 남다르게, 색다르게 이런 어떤 사찰, 관찰, 고찰, 통찰, 성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저는 이제 평상시 이렇게 대학 교수로 활동하지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수도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생긴 남자 3명이 나와 있잖아요. 브라이언 트래시가 왼쪽에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그리고 오른쪽에 유영만 교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한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을 브라이언 트래시, 엘빈 토플러,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제가 대학 교수지만 과거에 용접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벌써 사람들한테 이렇게 색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보통 대학 교수 그러면 집안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운 좋게 대학 교수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의 과거의 경력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도 남다른 색다른 이런 색깔을 가지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경험을 경험하면서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색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시련과 역경,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 경력의 색깔이 바로 색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수도공고 다니면서 1981년도에 여기 용접 기능사 자격증 딴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1981년도에 용접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철판을 용접하지 않고 뭐를 용접하는지 아세요? 예. 지식을 용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저의 포지션 타이틀을 날리지 웰더, 지식 용접공, 이런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아무 지식이나 지식을 융합해서 용접해가지고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지식 용접공. 그러면 벌써 여러분, 대학 교수가 이렇게 평상시에 대학 교수의 개론책 가지고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삶의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용접한다. 그럼 뭔가 좀 여러분 일단 색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저의 경력을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대학 교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됐는지 정말 약간 궁금하시죠? 예, 제가 평택 화력발전소에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연히 저 책을 읽었어요. 저게 고시체험생 수기집인데 저 안에 저처럼 공고생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패스한 감동적인 눈물겨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 제가 사표를 미리 써놓고 완전히 제가 고시를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같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시 공부구나, 이런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이에요. 결과적으로 저 책이.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읽고 이제 한양대학교 되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됐는데요. 저 정말 천만다행으로 저 책을 읽고 법학과 갈 점수가 안 나와서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80년대 초에 생긴 신설학과예요. 그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미달이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미달인과에 입학해서 고시 공부하러 갔다가 제가 또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준다. 여러분 일단 기차가 오면 타시면 됩니다. 타다가 내가 잘못한 기차다 그러면 내리시고 다른 기차를 갈아타시면 되거든요. 저도 고시를 공부하려고 꿈을 품고 갔다가 고시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다 쌓아놓고 불질러 버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감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사건을 잠깐 이렇게 돌이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는 게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시 공부가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행복한 길일까요? 물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최소한 저한테는 고시 공부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쌓아놓고 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 갱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건 사고의 합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고하고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한번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고 당했다,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고 당한 건 뭐냐? 여러분이 기르는 반려견한테 걔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한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기르는 개를 가서 물어버리세요. 그럼 사람이 개를 물면 이건 사건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건은 내가 일으킨 거고 사고는 내가 당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건 속에는 이렇게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당하면 사건 속에는 또 사연 속에 놀라운 사유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당하면 한자를 바꿔보세요. 인간의 생각 사자, 고찰할 고자로 바뀌어요.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은 사람들, 사고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남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중간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어제와 다른 사고를 당해야 능동적으로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독특한 색깔을 가지려면 색다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색다른 사고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제와 다른 사고를 당해야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어제와 다른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면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고 당한 다음에 사고를 토대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뭔가 그걸 거기서 얻은 교훈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제 당했던 사고를 또다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해야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색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색다른 사고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제가 이런 또 체험적인 교훈을 얻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책을 약 90여 권 쓰거나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는 또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구상하기 위해서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뛰는 체험을 해봤어요. 정말 이것도 색다르지 않습니까? 50대가 사하라에 가서 마라톤 250km에 도전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말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걸 완주하려고요. 한양대에서 분당까지 집까지 이렇게 왕복 56km를 일주일에 한 번씩 뛰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34층을 배낭 10kg를 짊어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삼성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또 거기서 삼성에서 마라톤을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체력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120km 사막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서 레이스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가 책상에서 알 수 없는 책상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명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계는 책상에서 알 수 없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몸으로 한계에 도전해 본 사람만이 한계를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좋아하는 일인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 그럼 인생이 거의 10년, 20년이 금방 날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저 관악구 신림동에서 아직도 10년 이상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이 고시 공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인생을 역경을 경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포기하셔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뭔가 대충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도전하기도 전에 한계선을 긋지 마시고 나가서 몸으로 도전해봐요. 그러면 도전했을 때 이 한계가 왔을 때는 그때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굉장히 열심히 쓰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을 읽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를 키워준 이런 모교인 한양대학교가 저를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제가 정년 퇴임할 때 제 책에 인세를 모아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들어오는 교육공학과에 들어오면 제가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려고 열심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책을 열심히 써가지고 최근에 이제 EBS에서 가서 철학 강의를 약 20개를 했는데, 그 철학 강의한 책을 모아가지고 또 책을 냈는데, 아무튼 이렇게 책을 열심히 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의 경영 철학자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책을 써서 약 100권까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학 교수로서 정년 퇴임 전에 책을 100권 쓴 사람, 이런 사람도 정말 오늘의 강의 주제인 색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온몸으로 경험한 것,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식을 편집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몸으로 느낀 걸 중심으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쓰니까 자꾸 이제 제 지명도가 높아져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락이 와야 자꾸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저는 정계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계 진출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책이 표절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표절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표절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랠프 윙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피카소도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을 스틸 훔쳐다가 자기 방식으로 표절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거는 피카소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어디서 표절했냐면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적 창작은 이전 작품의 표절입니다. 다만 다르게 표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치고, 이걸 제가 표절하면 이렇게 표절할 수 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제가 세계 최초로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걸 또 한번 표절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류 작가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지만 인류 작가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친다. 저 뒤에 있는 카피와 스틸은 피카소 형님 거니까 내버려 두고 앞에 걸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 한 권 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작은 발상,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연결시켜서 상상하는 연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뭔가 색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익숙한 걸 낯설게 보여주는데 세계적인 천재인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색달라지면 남달라지는 건데요. 우리 풀꽃이라는 시를 쓴 나체주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짤막한 시인데 강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아닌 사물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히 보면 다 저마다의 개성과 독특한 그런 인성을 갖고 있어요. 색깔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쓴 시집 질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나였던 그 아이가 바로 나의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나의 색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였던 그 아이를 아직도 길러내면서 나의 색깔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였던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가 중에 막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되지도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의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돼 가지고 특별한 재능을 받아 가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나를 자꾸 비하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영화 새끼라는 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 저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육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저 새끼를 딱 보니까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나의 색깔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으로 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색달라지면 저절로 사람들이 나의 색에 의해서 감동받고 심장이 의미가 꽂혀가지고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색달라지면 남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색달라진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사람을 한번 보면 정말 색다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왜 색다르냐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움은 색다름이고 색다름은 곧 나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영어에 이제 색깔이 컬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한테 전화하면 컬러링 노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컬러의 형용사가 컬러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풀이 있습니다. 컬러풀. 그러면 컬러링과 컬러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컬러링은 꾸민 거고요. 컬러풀은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색깔이 드러나가지고 색깔이 넘치고 색깔이 아주 더 고유하게 빛나면 컬러풀한 거고요. 나의 색깔을 감추고 나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덧칠해가지고 나의 색깔이 없어진 거, 이게 컬러링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컬러지만 컬러링으로 사지 마시고
컬러풀하게 여러분의 색깔이 드러나면 컬러의 FUL, 풀 굉장히 풍부하게 여러분의 색깔이 넘쳐 흐르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컬러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색깔로 사는데 제가 아까 지식 생태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식 생태학자로서 제가 저 자연에 가보니까 토끼하고 오리하고 참새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 사는 동물들을 이제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동물학교에 저 세 마리가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날 교과목은 수영하기예요. 자, 그러면 수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 오리가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수영을 배울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친구는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 오리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리는 수영이라는 걸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지만 토끼는 수영이라는 걸로 토끼의 색깔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토끼는 겨울에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이런 걸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데 이 토끼 엄마가 바로 오리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야,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토끼를 수영 학원을 10개를 보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토끼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저 괌으로 수영을 배우러 갔다 와요. 강습받으러 가서 수영 배우다가 토끼가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냐면 엄마 때문에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토끼는 산등성이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저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능력이 불필요한데 토끼한테 물에 들어가는 거를 오리하고 비교하는 순간 토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뭔지 아시죠?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날 교과목은요,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야, 이때 누가 제일 신날까요? 제가 보기에 토끼가 가장 신날 것 같아. 그러면 토끼가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거 신나게 올라가는데 이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친구는 제가 보기에 오리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바로 비교를 합니다. 야, 옆집에 오리 토끼는 저렇게 눈 오는 날 말이야 산등성이를 막 날아다니시 다니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오리를 데리고 여러분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빙벽타기 훈련 갔다 왔어요. 오리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거 배우다가 여기 물갈퀴 찢어지고 동상 걸리고 관절염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예, 여러분, 오리는 평생 산에 안 올라가고 물에서만 살아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는 오리 색깔대로 살아야 되고요. 토끼는 토끼 색깔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 토끼와 오리의 엄마가 자꾸 옆집에 오리와 토끼하고 비교하는 순간 인간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보다 잘하세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제 했던 생각, 어제 했던 행동과 다르지 않으면 나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도 생각은 낡아 빠지고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나한테 불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능력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하고 갖고 있는 능력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못하는 것을 잘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는 하늘의 별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그쪽에 잘하는 강점을 따라잡으려고 하다가는 죽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오리가 눈 오는 날 산등성이 못 올라가잖아요. 눈 오는 날 산등성이 못 올라가는 그 약점을 그쪽에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토끼하고 비교하면 정말 그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거를 포기하시고 그냥 오리가 물에서 수영을 잘하는 걸 더 잘하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는 몸에 낀 때가 아니고 저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색깔이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이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생명체를 봐보세요. 한 군데 있다고 해서
또는 여러 군데 있다고 해서 모든 꽃들이 한때 다 꽃이 한꺼번에 피지 않잖아요. 저마다 때가 되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에 또 눈을 뚫고 꽃이 피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죠? 자연이 아름다운 거는 다 저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자기의 고유한 개성과 색깔을 가지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색깔 있는 재능을 잘 지켜보시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회와 무대를 마련해 줘야지 자꾸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공부 선수로 길러내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꽃이 피지 않고 때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꽃을 피게 강제로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는 꽃이 피는 순간 그냥 쓰러져서 사그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끼리하고 뭐 원숭이, 참새 다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100m 스타트를 해가지고 다 나무에 올라가기를 연습을 시키면 나무에 올라가는 건 예를 들면 원숭이가 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재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뭔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일렬로 딱 세워놓고 100m 스타트하는 식으로 출발을 계속 시키면 그 아이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초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이 책과 비교하는 책들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 누가 내 치즈 옮겼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 여러분 예상을 하셨겠지만 한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딱 한 권뿐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만 베스트셀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남과 그 책과 비교해가지고 따라장이들은 다 나오자마자 창고에 갔거나 아니면 서가에 꽂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제가 IMF 시절에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이거 번역했거든요. 이게 정말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이 팔렸는데 이 책 저를 따라가는 책들이 나왔어요. 막 펄떡이는 뭐 길거리 경제학, 뭐 펄떡이는 영어, 뭐 펄떡이는 환경 이야기, 이런 거 다 지금 헐떡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군대 용어로 줄 잘 서면 이쯤에는 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책을 능가하는 책을 쓰려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아예 다른 데 가서 깃발을 꽂아야 돼요.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줄 계속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누군가가 파마를 했어요. 누구 따라한 거냐면 푸마를 따라잡으려고 파마를 했거나, 파마 한 사람 옆에 보면 또 자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치마 입은 사람도 있어요. 푸마를 따라잡으려고. 그리고 또 프라다를 따라잡고, 뭐 빈고는 빈포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 여러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본기.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기는 누군가를 따라서 배우는 거지만 나의 색깔을 갖고 있는, 나만의 색깔의 어떤 독특한 무기를 갖고 있는 필살기는 알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본기는 따라서 배우고 필살기는 알아서 개발하는 건데, 우리는 기본기를 잘 익히려고 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어떤 응용 동작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한꺼번에 그냥 저 산꼭대기까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고산증에 걸려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의 색깔을 드러내려면 첫 번째,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필살기, 바로 그 기본의 근본 바탕에 있는 기본기가 튼튼하게 쌓여야 그 위에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살기를 개발하시는 것이 바로 나만의 색깔과 재능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툴을, 도구를,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남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러면 남의 길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길을 이렇게 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따로 가기. 물론 이제 가끔씩 우리 훌륭한 멘토나 나한테 지적인 영향력을 준 스승님들 가끔씩은 따라가야 되지만 따라가기만 계속하지 마시고, 우리 또 청출 어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승을 능가하는 어떤 전문 경지에 올라가야 스승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따라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노선들을 이제 자기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면서 경지에 가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 중에 검도의 수팔이라고 있거든요. 수팔이, 숫자는 지킬 숫자예요. 철저하게 기본기를 닦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파괴로 응용 동작을 개발하면서 리가 뭐냐? 이제 스승과 이별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자기만의 기본기를 철저하게 닦고 그 다음에 기본기 위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이 있는 창조적인 필살기를 개발하고 파괴하는 게 바로 이제 창조적 파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이별하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노선을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게 제가 바로 강조할 수 있는 자기만의 색깔을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 그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고스톱 치잖아요. 제가 고스톱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 교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스톱에서 3점이 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 중에 사사구통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고스톱에서 띠 5구짜리 5장 따야 1점인데 이분이 몇 장 땄냐면 4장 땄어요. 그러니까 한 장이 모자라. 그 다음에 사사구통의 두 번째 사는 10십짜리 5장 따야 1점인데 이분이 4장 땄어. 자, 그 다음에 449의 9는 뭐냐? 껍데기 피 10장 따야 1점인데 9장 땄어요. 물론 이제 쌍피 붙으면 9장도 1점이 되지만, 자, 여러분 4, 4, 9 무려 17장을 땄는데 점수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광 3개 갖다 놓고 수덕 걸었어요. 자, 그러면 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 3장 딴 사람이 17장 딴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17장 따기 위해서 얼마나 농업적 근면성을 발휘해 가지고 막 갖다 따다 놨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장렬히 전사한 거죠. 자, 그러면 게임에서 3장 딴 사람이 17장 딴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봐서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17과목을 다 잘하려는 공부 선수를 기르다가 가르치는 사람도 망하고 배우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 재능 두세 가지에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그쪽에 굉장히 색깔이 있는 전문가, 재능이 있는 전문가가 되는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전 과목을 다 잘하고 모든 능력을 다 이것저것 다 잘하려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나만의 색깔이 있는 강점 역량을 강화시켜야지, 아까 토끼가 수영을 못하는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그 친구는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스톱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의 교훈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GS2 이론이 뭐냐? 고스톱에서 2등이 돈 따는 경우가 없다. 제가 개발한 GS2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도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지, 내가 힘이 제일 세다는 거 너희들 알지? 엄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만히 듣던 검지가 나는 뭐든지 지시를 잘한다는 거 너희들 알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지가 뭐니 해도 내가 제일 키 큰 거 알지? 중지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키가?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약지가 뭐라고 그랬냐? 결혼 반지 낄 때 내 손가락에 끼는 거 알지?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병신이라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마다 손가락이 잘할 수 있는 거, 손가락의 재능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저마다 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인간의 손가락 10개가 모여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사람들이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가락도 다 사이즈나 뭔가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저마다 손가락이 어느 한 사람만 잘하는 게 되지만 이렇게 비교를 저마다의 재능을 하는 걸로 비교해 보면 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마다 개성이 있고 저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만의 색깔을 어떻게 개발하면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수많은 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별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저마다 다른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별보다는 이 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별자리로 보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이 별자리는 별과 별을 엮어가지고 저마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별자리가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나한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이런 명언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 더 자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늘 새로운 경외심과 존경심을 더해주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하나는 내 마음의 도덕 법칙. 이게 바로 실천 이성 비판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칸트의 묘비명에 써 있기도 해요. 제가 굳이 이걸 인용한 게 뭐냐? 자, 내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하고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인데 바로 저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이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 삶의 의사결정의 기준인 거예요. 저 의사결정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밤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그 별들에 해당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에 그 키워드 중에서 내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나의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할 때 그 잣대나 방향이나 나침판처럼 작용하는 그런 게 바로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 마음을 움직이는 수많은 별이 여러분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별, 그다음에 재미라는 별, 용기라는 별,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하나씩 단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제 마음을 움직이는 5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전 열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단어, 인간과 신뢰라는 단어, 그 다음에 도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 이 5가지 단어를 따로따로 놓고 생각해 보면 또 의미가 있겠지만 방금 전에 별보다는 별자리로 연결시키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연결시켜 보니까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오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패션, 이노베이션, 트러스트, 챌린지, 해피니스 이 5가지를 딱 연결시켜 보니까 와, 제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저한테 방향을 알려주는 북두오성과 같은 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5가지 별대로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매일매일 스토리를 만들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열정의 스토리, 도전의 스토리, 행복하게 살았던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계속 만들면 히스토리가 되고 히스토리가 축적되면 마이 웨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 나만의 색깔로 나의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키워드 5가지에서 한 3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매일매일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저는 저 5가지 키워드대로 매일 스토리를 만들고 책을 쓰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고 저 5가지대로 세상을 바꾸고 그러니까 저만의 길, 마이 웨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색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신뢰라는 것은 제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열정, 심정이죠. 심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양쪽 날개, 도전과 혁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미가 도전.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물음표를 던져가지고 색다르게 생각하는 게 혁신. 그러니까 뜨거운 심장이 가운데 있고 도전과 혁신이 양날개처럼 어디를 향해서 날아갑니까? 어제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를 저는 제 인생의 북두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열정은 제 삶의 엔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가는 저의 색다름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들이 꼰대라고 생각해요. 꼰대는 뭐냐? 입력은 고장나 있는데 출력만 살아있는 사람들, 생각이 낡아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저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재미를 어디서 느끼느냐? 도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뛰어보고 저 2015년도에는 또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책상에서 공부하는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온몸을 던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계에 도전하면서 제 능력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느냐? 어제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대로 매일매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 키워드의 첫 번째 영어 글자를 따보니까요. 열정은 패션 아닙니까? 혁신은 이노베이션, 신뢰는 트러스트, 도전은 챌린지, 행복은 해피니스. 이 첫 글자를 따보세요. 영어에 P-I-T-C-H. 피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삶은 피치를 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이 공 던지는 사람을 피처, 투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투수들 봐보세요. 공 던지는 스타일이 다 저마다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한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선동열 선수,
최동원 선수 안타깝게 좀 자꾸 했지만 장명부, 뭐 박철순 이런 투수들 봐보세요. 누가 누구를 따라하지 않고요. 저 폼을 보면 공 던지는 스타일이 다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를 피칭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피칭 스타일. 그러니까 투수들도 저마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가치대로 매일매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이 가치에 비추어서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 양심을 가지고 또 한번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저를 딱 중심에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정말 전력을 다해서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열심히 가치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관심, 결심, 양심, 중심, 진심, 열심 이렇게 살았는지를 거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줄여서 교수님이 좋아하는 3가지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럼 저의 3대 핵심 가치는 도전입니다.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 도약도 멈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은 여러분 취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 앞에 취자는 뭔가 술에 취하다 흠뻑 취하는 거고요. 뒤에 취하는 거는 선취, 이럴 물건을 갈취 이럴 때 취하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흠뻑 취하지 않으면 뭔가를 이룰 수 없다는, 불광불급처럼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혁신은, 정상에 오른 사람은 여러분 정상입니까? 그래서 늘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래서 철학자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이 마지막 단어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단어 1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간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비폭력 저항운동. 여러분 간디가 딱 색깔이 떠오르잖아요. 비폭력 저항운동한 사람. 체계봐라 그러면 혁명가. 딱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색깔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단어대로 그 사람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저한테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호기심의 발로예요. 그리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내 삶의 카니발, 축제가 바로 뭐냐? 저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가 세계 7대 대륙 다 올라가 보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아시아의 최고봉만 일반인이 못 올라갈 수 있고요. 아프리카의 최고봉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왔잖아요.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작년에 한번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 5640m 여기도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즌 때문에 해외에 못 가게 돼서, 제가 코로나만 풀리면 저하고 같이 갈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계 7대 대륙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도전하면서 제 삶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저의 살아가는 재미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은 바로 나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도약시키는, 어제와 다른 세계로 인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의 터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를 아는 방법, 능력의 확장과 심화도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이 가능한지 아세요? 바로 도전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방법,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의 한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다. 제가 또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영화 포카혼터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당신을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였던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계속 사는 것, 이런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나였던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대로, 그 아이의 색깔대로, 그 아이가 꿈꾸었던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시인들 봐보세요. 여러분 정현종 시인 잘 아시죠? 도종환 시인님, 정호승 시인님, 마종기 시인님, 안도현 시인님, 이런 시를 봐보세요. 저마다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시를 벤치마킹하고 흉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는 그 사람이 삶을
녹여가지고 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색깔이 다르니까 색깔대로 쓴 시도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만의 시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둑을 봐보세요. 이세돌의 그 불꽃 튀는 그 바둑,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칼라 색깔과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두는 색깔, 서봉수 저분이 조치훈, 유창혁 뭐 이런 사람들이 바둑 두는 스타일과 방식이 다 다른 이유는 저마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에 다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저렇게 바둑을 두고 시를 쓰고, 여기 철학자들 봐보세요. 여러분 니체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만져보셨죠? 한번 니체 책을 보세요. 딱 보면 이건 아예 비교를 안 해봐도 니체의 숨결이 딱 느껴져요. 이건 니체만이 쓸 수 있는 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사르트르나 비트겐슈타인이나 칸트 딱 보면 이건 칸트 문체야, 이건 들레즈 철학자의 문체야. 이렇게 문체는 그 사람의 지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이 글로써 녹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철학책을 읽으면 바로 자기만의 철학적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창조한 사람들. 여기 또 문학가 봐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 파우스트 딱 보세요. 파우스트. 그러면 이거는 괴테의 스타일이에요. 딱 보면 톨스토이, 그 다음에 프루스트, 찰스 디킨스, 도스토옙스키. 딱 보면 이거는 멀리서 봐도 이건 저건 괴테의 문체야,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문학적인 스타일을 갖춘 사람. 음악도 봐보세요. 브람스, 슈만 딱 들어보면, 멀리서 들어보면 저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야. 왜냐? 베토벤의 절박한 삶을 음악에다 담아냈으니까 베토벤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저건 모차르트야. 이런 식으로 저마다 자신만의 음악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를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카소 딱 보시면 저건 피카소 그림이네, 저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네. 여러분 강렬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예를 딱 보면 철학자든 음악가든 화가든 작가든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그걸 가지고 저처럼 강연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철학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문학을 하거나. 그러니까 모든 예술적 창작의 원료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저는 저만의 색깔로 우리 고향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만의 색깔로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 자료를 여러분한테 다 드리면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은 색깔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색깔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다 다른 겁니다. 다른 색깔이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색깔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만의 색깔을 계속 강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성취는 뭐냐? 바로 자기 자신으로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뭐냐면 그 누구의 색깔, 누구답게 이게 아니라 누구스럽게 이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 남는 것. 그게 바로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다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움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서 찾을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장자에 보면요, 오상아라는 말이 나와요. 오상아. 이 오자가 나오자고요. 그 다음에 이를 쌍자 나아자인데 바로 뒤에 있는 나아가 바로 뭐냐면 오염된 나인 거고요. 맨 앞에 있는 나오자는 본래의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오염된 나아자를 죽이고 없애버려야 본래의 나오자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누군가를 자꾸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색깔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나오자처럼 나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갖고 찾아내시면 바로 여러분의 고유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자동차의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폴쉐 자동차의 슬로건이 이런 게 있어요. Change it. 모든 걸 바꿔라. But 그러나 don't change it. 아니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꾸라고 그랬다가 다시 또 바꾸지 말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지 마는 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5가지 핵심 가치 있죠.
저는 5가지 핵심 가치가 뭐예요? 열정, 도전, 신뢰, 혁신, 행복. 이 5가지는 don't change, 바꾸지 말고 그것대로 change,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혁신적으로 신뢰롭게 행복하게 도전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면 바로 내 삶이 이전과 다르게 나만의 색깔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 가방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Everything change, but nothing change. 이거 똑같잖아요. 모든 게 바뀌는 거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에르메스 가방 멀리서 봐보세요. 딱 독창적인 디자인의 색깔로 딱 저거는 에르메스 가방에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도 그 고유의 DNA 색깔은 살아있잖아요. 자, 또 러시아에 가면 남성분들이 마시고 싶은 보드카, 앱솔루트 보드카. 이 선전 봐보세요. Never different. 결코 달라지지 않지만 but always changing. 매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 바로 nothing change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 중심에 있는 5가지 키워드, 나의 의사결정의 기준이자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방향 설정을 해주는 그런 핵심 가치는 절대로 바꾸지 말고 그 5가지 대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고 매일매일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여러분의 고유한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색깔은 절대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색깔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스타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우라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우라가 조금 어렵지만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딱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와 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그럴 때 타이레놀 달라고 그래요? 두통약 달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두통약이 타이레놀이 고유명사였어요. 회사 이름. 근데 이제는 아예 두통약이라고 그런 거 안 하고 아예 두통약의 대명사가 타이레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고유명사 타이레놀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밴 보통 명사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레놀이 독창적인 색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입에 저렇게 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복사기 그러면 복사기의 대명사 어디입니까? 제록스잖아요. 그죠? 물론 영어를 지락스라고 번역하지만 발음하지만 그래서 이제 복사기 달라고 그러지 않고 제록스 복사기. 그러니까 제록스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된 거예요. 이제는 아예 복사를 보통명사가 동사로 바뀌었어요. 동사로. 복사하다, 제록스하다. 그다음에 요즘에 검색을 하면 구글이잖아요. 구글로 검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글이 원래는 고유명사였는데 이제는 구글링 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하는 게 한 회사의 이름이 보통 명사를 넘어서서 이제 동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라는 게 한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검색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상징적으로 머릿속에 딱 각인된, 그러니까 그만큼 구글이 독창적인 색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글이 보통 명사를 넘어서서 동사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유명사가 이제 형용사가 되느냐 부사가 되느냐 이게 차이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유형만 답다 이 말하고 유형만 스럽다 이 말하고 어떤 게 뉘앙스가 더 좋은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형만 답다는 유형만의 진정한 나다움이 드러난 거고요. 유형만 스럽다는 누군가를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러니까 연기와 치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제동 답다와 김제동 스럽다, 유재석 답다와 유재석 스럽다,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 왠지 스럽다는 누군가를 자꾸 따라하는 인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다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나다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답다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고향 시민들도 오늘부터 나답다 이런 말이 바로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색깔을 드러내시고 누구누구스럽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그게 여러분이 아직도 나만의 색깔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답다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뭐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낯선 곳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익숙한 곳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익숙한 곳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곳에 틀에 박힌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고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곳을 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익숙한 곳에 지금 두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벌써 이미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이라는 말은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에 젖어서 산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비교의 가치 잣대에 비춰가지고 나 자신이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 그러면서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영만 교수의 독창적인 색깔을 드러나는 제 이름 앞에 뭐라고 써갖고 다닌다고 그랬죠? 지식 생태학자. 여러분, 지식 생태학자 그러면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 생태학자 그러면 유영만을 바로 떠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브랜드 이름을 하나 만드세요. 제가 또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지식 산부인과 의사. 제가 또 지식을 용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지식을 끊임없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지식 낙태 수술을 방지하고 지식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이런 말은 또 어디서 만들었느냐? 지식이라는 개념과 산부인과 의사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니까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또 독특한 저만의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학습 건강 전문 의사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제가 또 전공이 교육학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건강한 지식을 창조해서 자기 삶의 문제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보람찬 성과를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걸 또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저의 독창적인 색깔로 학습 건강 전문 의사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학습 약국과 학습 병원을 차려가지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 학습 의사 자격증하고 학습 약사 자격증을 발급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달라지면 또 우리의 색깔을 남들한테 이렇게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될 때마다 우리말을 다르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색깔을,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의 색깔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독특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그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경험하셨겠죠? 입에서 이렇게 자꾸 말이 뱅뱅 돌기만 하잖아요. 표현이 안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독창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색깔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 누구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언어를 개발하세요. 우리가 언어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걸어가는 사진을 봐보시면 길이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생겨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남이 걸어간 길을 쫓아가지 않고 저렇게 전대미문의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어도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죠?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은 같은 돌인 건 아시죠?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색깔로, 여러분의 독창적인 재능과 인성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면, 그게 리스크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고향 시민들, 제 강의 듣고 제 강의를 몇 가지만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하시면 우리 시민들의 삶도 이전과 다르게 행복해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